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내 집 안방에서 들려오는 저 천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눕는다. 68배 나이에 내 집 거실에서 난민처럼 쪽잠을 자야 하는 이 신세가 과연 사람이 사는 삶인가? 아니, 이것은 사육이고 고문이다. 내 등골을 뽑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저 괴물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다. 새벽 3시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른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 30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주인인 나는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 거실 텔레비전 옆 낡은 이불 한 장이 내가 허락받은 유일한 영토다. 안방에서는 아들 한진우와 며느리 서유라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진우야, 유라야.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친 결과가 이것이냐?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답은 없다. 오직 부엌에서 풍겨오는 찌든 기름 냄새와 다 먹고 던져둔 치킨 박스의 악취만이 내 코끝을 스칠 뿐이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자 주인인 한태석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새벽마다 택시를 몰아 저들의 유흥비를 벌어다주는 기계일 뿐이다.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나는 쉴 수 없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의 소음과 매연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다. 34살이나 처먹고도 사업 준비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집에서 뒹굴거리는 저 아들놈 부부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다. 아니, 영리하다고 믿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았건만 4년 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때려치우고 들어왔다. 그때 며느리 유라도 함께였다.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내 안방을 차지했다. 짐이 많으니 안방을 쓰겠다는 며느리의 애교 섞인 부탁에 나는 바보처럼 웃으며 거실로 나왔다.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은 좁아졌고 내 입지는 사라졌다.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해가 들지 않는 거실 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시들어간다. 며느리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설거지를 하면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 양생색을 내며 내게 말을 건다. 아버님, 저 오늘 정말 힘들게 집안일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그 맛있는 것의 대가는 고스란히 내 몫이다. 하루 종일 택시를 몰아 산업금을 채우고 나면 내 손에 남는 돈은 고작 7만 원에서 8만 원 남짓이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 아니라 며느리의 화장품 값으로, 아들의 PC방 이용료로, 그리고 매일 밤 현관문 앞에 쌓이는 배달음식 박스로 변한다. 어느 날은 카드 고지서를 보고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지 못할 뻔했다. 150만 원.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앱 결제였다. 나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를 불러앉혔다. 얘들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내가 택시 운전해서 버는 돈이 뻔한데 식비로만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러자 진우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자식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귀찮은 채무자를 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었다. 아버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우리가 밖에서 사 먹으면 더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밖에서 일하시니까 집에서 밥 해먹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게 오히려 아버지 일손 덜어주는 거예요. 며느리 유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집에 있으니까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덜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아버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챙겨드리겠어요? 다 저희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들의 말 속에는 독이 든 꿀이 발라져 있었다. 효도라는 이름의 감옥. 그들은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질식사하기 직전이었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뜬다. 단 2시간 반을 잤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무릎은 쑤셔온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야 한다. 새벽 손님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거실 이불을 개는데 부엌 쪽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 어제 저녁에 그들이 시켜 먹은 피자와 치킨 박스가 그대로 쌓여 있다. 먹다 남은 콜라는 엎질러져 끈적거리고 기름기 가득한 상자는 파리가 꼬일 듯 방치되어 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것들을 치운다. 봉투는 이미 터질 듯 꽉 차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꿈나라다. 그들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일하러 나갈 때쯤 잠든다. 그들의 평온한 잠결 소리가 내 가슴에는 대못이 되어 박힌다. 현관문을 나서며 나는 결심한다. 이번에는 정말 끝내야 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라도 지켜야 한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기엔 나는 너무 지쳤고 그들은 너무 사악해졌다. 부천 상동의 새벽 거리는 안개로 가득하다.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거니 엔진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들린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 중에서 나처럼 비참한 사연을 실은 차가 또 있을까? 손님 하나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100미러에 비친 내 얼굴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다. 기사님, 어딜 가도 역시 자기 집이 제일 편하죠? 뒷좌석에 탄 손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집이 편해야 하는데 내 집은 이제 나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쉼터여야 할 그곳이 눈치와 답답함이 가득한 지옥이 되어버렸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래, 이제는 내보내야 한다.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핑계는 이제 집어치우자. 이것은 오로지 나를 위한 투쟁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방 침대에서 다리를 뻗고 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다. 그날 퇴근길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시장에 들러 고기를 사는 대신 나는 마음속에 칼을 갈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역시나 집안은 엉망이었다. 아들은 거실에서 게임기 컨트롤러를 붙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얘들아, 잠깐만 앉아봐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게임을 멈추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버지, 지금 보스 잡아야 해요. 이따가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이다. 게임기 꺼라. 나의 서슬퍼런 기운에 진우가 움찔하며 컨트롤러를 놓았다. 유라도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다. 이제 너희 나가서 살아라. 이달 말까지 방 빼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 부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한 당혹감과 곧이어 터져나올 반발의 전조였다. 아들 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경악이 아니라 명백한 분노였다. 그는 들고 있던 게임기 컨트롤러를 바닥으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둔탁한 마찰음이 거실의 정막을 깨트렸다. 옆에 앉아있던 유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평생 길러온 강아지에게 발목을 물린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밤중에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진우가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실 천장을 때리고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맞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야만 떨림을 멈출 수 있었다. 갑자기가 아니다. 내가 수없이 말했지 않니? 이제 너희도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벌써 4년이다. 30 중반이 넘은 놈이 언제까지 아버지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 거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진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곧바로 말을 받아쳤다. 아버지는 참 이기적이시네요. 지금 밖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 전셋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월세는 또 어떻고요? 보증금 몇 천에 월세 100만 원이 우스운 세상인데 지금 우리 보고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옆에서 유라가 울먹이는 신용을 하며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희가 나가서 고생하면 아버님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저희가 아버님 곁에 있어야 아버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밤에 적적하지 않게 말동무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아버님을 위한 저희만의 방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놈의 말동무, 그놈의 식사.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유라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잔해를 치우고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는 게 일상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효도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고 나를 가두기 위한 감옥의 창살에 불과했다. 식사는 내가 차려 먹는다. 외로움도 내가 감당한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이제 그만 나가다오. 나도 내 집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내 안방 침대에서 다리 뻗고 자고 싶단 말이다. 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4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사연 잘 듣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해주세요. 18평 남짓한 이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음과 배달 음식 냄새를 견디며 얇은 이불 한 장에 의지에 잠드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팔짱을 꼈다. 방 빼는 건 절대 안 돼요. 정아버지가 안방 쓰고 싶으시면 우리가 거실로 나올게요. 됐죠? 거실에서 자는 게 그렇게 한이 맺혔으면 우리가 거실 쓸 테니까 아버지가 안방 들어가세요. 대신 생활비 지원은 지금처럼 해주셔야 해요. 우리 사업 자금 모아야 하니까. 이놈은 여전히 본질을 피하고 있었다. 거실이냐 안방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생의 고리를 끊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방을 바꾸자는 게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 오늘부로 끝이다. 내 통장에 남은 돈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간다. 카드도 내일 당장 정지시킬 거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아버님, 그건 너무 잔인하세요. 우리 이번 달 카드값만 해도 얼만데 그걸 정지시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내일 먹을 쌀 돈도 없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쌀을 샀니? 명품 화장품 사고 브랜드 신발 사고 매일 밤 야식 시켜 먹는데 썼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나는 탁자 위에 미리 준비해둔 카드 명세서를 던졌다. 종이 뭉치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150만 원, 180만 원. 매달 찍히는 숫자는 내가 도로 위에서 쏟은 땀방울의 대가였다. 졸음운전을 참아가며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를 견뎌가며 번 돈이 저들의 배를 불리고 거치레를 하는데 쓰였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명세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참 치사하시네요. 자식 기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생색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사업 성공해서 100배, 1000배로 갚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 앞길 막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사업? 그 소리 벌써 4년째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계획서는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보여준 적 있느냐?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게임만 하는 게 사업 준비냐? PC방 가서 밤새는 게 시장 조사냐? 진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아들의 체구가 내 머리 위로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다. 예전 같으면 그 위압감에 내가 먼저 꼬리를 내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지, 진짜 실망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셔야겠어요? 좋아요.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오늘 자식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으신 거예요. 인연을 끊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부모를 ATM 기계로 아는 자식은 필요 없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
내일부터는 단 한 푼의 돈도 한 톨의 쌀도 제공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잠자리인 거실 구석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와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누워 어둠을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자식에게 독한 말을 내뱉은 부모의 마음이 편할리 만무했다. 가슴속 어딘가가 도려나간 듯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나를 떨리게 했다. 안방 쪽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마도 부부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어떻게 구슬릴지 혹은 어떻게 협박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겠지.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 나가 그들이 먹을 빵과 우유를 챙겨두었겠지만 오늘은 물 한 잔 마시고 곧바로 집을 나섰다. 싱크대에는 어제 그들이 먹다 남긴 라면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내가 닦았을 그것을 나는 외면했다. 부천 소사동 골목길을 내려오며 나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택시에 올라타 핸들을 잡으니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부천 시내를 돌며 손님들을 태웠다. 1명, 2명. 산업금을 채우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라 생각하니 피곤함도 잊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기사 식당에 들렀을 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아버지 진심이에요? 카드 정지됐다고 문자 왔어요. 당장 풀어주세요. 아버님, 저희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식당 아주머니가 내어준 뜨끈한 김치찌개를 한 수저 크게 떠먹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느라 정작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후 4시경 집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진우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아버지, 지금 어디예요? 유라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배고프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요? 진짜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짧게 대답했다. 사지 멀쩡한 놈들이 배가 고프면 일을 해서 벌어라.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식당 서빙이라도 해. 손가락 까딱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오는 시절은 끝났다.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저녁 늦게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평소라면 배달 음식 냄새로 진동했을 거실이 서늘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싱크대에 있던 라면 냄비가 씻겨져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아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짐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길 찾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순간 아버지는 혼자 늙어 죽을 줄 아세요. 아무도 아버지 임종 안 지킬 겁니다. 협박이었다. 노년의 가장 큰 공포인 고독사를 빌미로 나를 흔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 메모를 보고 겁에 질려 안방 문을 두드리며 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그 메모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임종을 지키는 자식보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존중해주는 타인이 더 소중하다. 나는 안방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너희가 말하는 효도는 거래였고 내가 준 사랑은 방종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잘못된 거래와 방종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인간으로 만드는 마지막 교육이다. 나는 다시 거실 구석, 내 좁은 잠자리에 누웠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배고픔과 분노에 지쳐 잠들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짐을 싸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집에서 주인으로 잠들 준비가 되었다. 창밖으로 부천의 밤 풍경이 보였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마치 나를 응원하는 촛불처럼 느껴졌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실의 난민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항해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로 폭성보다 더 잔인한 무기가 된다. 아들 부부가 내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에 들어간 지 사흘째였다.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예전 같으면 거실까지 울려 퍼지던 게임 소리나 며느리의 높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속삭임과 가끔씩 들리는 신경질적인 가구 끄는 소리만이 그들의 생존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거실 구석, 텔레비전 옆 좁은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새벽 4시. 부천의 새벽은 차갑고도 정직했다. 나는 이불을 개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는 깨끗했다. 내가 반찬과 쌀을 몽땅 치워버린 뒤로 그들은 굶주림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듯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마실 우유 한 팩과 달걀 몇 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달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한눈을 한진우가 나타났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안색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자식들이 굶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달걀을 부쳐 드셔야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걀을 접시에 담았다. 독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다. 내 돈으로 산 달걀이다. 먹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내 돈으로 사 먹어라. 아 참. 카드가 정지됐으니 현금이 있어야겠구나. 진우는 부들부들 떨며 식탁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우리 지금 보증금은커녕 당장 밥 사 먹을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요. 유라는 배고파서 누워만 있다고요. 지금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니? 사지 멀쩡한 놈들이 일하면 될 것을. 배가 고프면 몸을 움직여라. 그게 자연의 섭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달걀을 씹어 삼켰다. 목이 메어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자식의 굶주린 얼굴을 보는 부모의 심장이 오죽하겠느냐마는 여기서 약해지면 4년의 고통이 다시 반복될 것임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유라가 기어나오듯 나타났다. 평소 화려하게 꾸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발치에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 풀어주세요. 저희 내일부터 진짜 일자리 알아볼게요. 예? 아버님. 유라의 눈물이 내 바지를 적셨다. 예전 같으면 오냐 알았다 하며 지갑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서 구해라. 부천역 나가면 사람 구하는 식당이 수두룩하다. 일당 받는 곳도 많아. 눈물 흘릴 힘 있으면 몸을 움직여나의 단호한 태도에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슬픔은 분노로, 간절함은 원망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아버님,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세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나요? 아버님이 혼자 사시기 적적하다고 해서 효도하는 셈 치고 들어와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세요? 효도? 너희가 말하는 효도가 안방 차지하고 시아버지 거실로 내쫓는 거였니? 하루 12시간 운전하는 노인네 수입으로 야식 시켜 먹는 게 효도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내 키는 아들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거인처럼 느껴졌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건 효도가 아니라 도피였다. 사회에서 버티기 힘드니까 만만한 아버지 집으로 기어들어온 거야. 그리고 4년 동안 나를 기생충처럼 갉아먹었지. 이제 그 기생생활은 끝났다. 오늘 중으로 짐 싸라. 안 나가면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길바닥에 내놓을 거다.
진우가 내 어깨를 밀치며 고함을 쳤다. 해봐요. 해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나갈 줄 알아요? 우리도 이 집에 지분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 쓴 돈, 그거 다 우리 미래 자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우리를 내쫓는 건 재산 유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법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저자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인가. 나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재산 유기. 법대로 하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라. 물론 선임 비용도 내 돈으로 내야 할 거다. 나는 일하러 간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 너희 흔적이 남아있으면 경찰 부를 줄 알아라. 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택시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천 중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태서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어. 속삭이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아내 사별 후 하나 남은 자식 외롭지 않게 키우겠다고 오냐오냐 했던 세월이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다. 늙은 남자의 눈물은 소리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 나는 더욱 독해졌다. 오전 내내 운전대를 잡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집안 생각뿐이었다. 저들이 정말로 나갈까? 아니면 집안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까? 오후 2시쯤 집 근처에 사는 이웃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이 태석이, 자네 집에 무슨 일 있나? 아까부터 이삿짐 센터는 아닌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짐 가방을 몇 개씩 들고 나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짜 나가는 건가? 아니면 물건을 팔아치우는 건가? 나는 급히 택시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커다란 여행용 가방 3개를 끌고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나를 보더니 가방을 바닥에 팽개치며 다가왔다. 나갑니다. 나가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진짜 혼자예요. 우리가 나가면 누가 아버지 들여다볼 것 같아요? 장례식 때나 연락하세요. 그때 상주 노릇 해줄지 말지 고민해 볼 테니까. 유라도 옆에서 쏘아붙였다. 아버님 정말 실망이에요. 보증금 한 푼 안 보태주시고 이렇게 내쫓으시다니. 저희 친정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우리 어떻게 학대했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들은 내가 번 돈으로 산 비싼 옷과 신발들이 가득 담긴 가방을 끌고 택시에 올라탔다. 그 택시비는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다. 아마도 며느리가 숨겨둔 비상금이거나 어딘가에서 빌린 돈일 것이다. 멀어지는 택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해방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함이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처참했다. 거실 소파는 칼로 찢어놓은 듯 흠집이 나 있었고 안방 바닥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다. 무엇보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안방 벽에 걸려있던 아내의 사진이 바닥에 내팽개쳐져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었다. 이놈들. 나는 깨진 액자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그들은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눈물을 닦고 빗자루를 들었다. 쓰레기를 치우고 찢어진 소파를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방 침대에 누웠다. 침대 시트에서는 그들의 찌든 냄새가 났지만 창문을 활짝 열자 부천의 시원한 바람이 냄새를 씻어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적막했다. 지독하게 고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였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증금 부족해서 고시원 들어왔어요. 다 아버지 때문인 줄 아세요. 나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보건소에 들러 우울증 상담을 예약했다. 나를 고치는 것이 먼저였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택시를 몬다. 산업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조기 2마리를 샀다. 집에 돌아와 안방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거실 텔레비전 옆 낡은 이불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며느리 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물었다. 왜 왔니? 아버님. 진우 씨가 막노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당장 약값도 없고 방세도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전의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짜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의 비명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쳤으면 병원에 가고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관에 가라. 나는 이제 내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이 집에 사는 한 노인일 뿐이다.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냉정한 게 아니다. 이제야 너희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거다. 내 도움 없이 내 남편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고민해라. 그게 내가 아내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인터폰을 껐다. 밖에서 유라의 오열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꺼내 마셨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는 일은 이제 끝났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찾았다. 안방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부천의 밤은 깊어갔고 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 밤이었다. 자식이 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거대하고 서늘한 구멍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뚫린 듯 집안의 공기는 빠르게 정화되었다. 하지만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라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부천역 인근의 낡고 좁은 고시원 방. 창문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아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그 좁은 사각형의 공간이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이었다. 진우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얼룩진 벽지에는 누군가 남긴 담배 찌든 내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 안방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배달 음식을 고르던 자신이 꿈만 같았다. 진우 씨 배고파. 우리 오늘 뭐 먹어? 유라의 목소리는 이제 애교 섞인 콧소리가 아니었다. 짜증과 허기가 가득 섞인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웠다. 유라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누군가 남기고 간 찬밥을 쳐다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카드를 정지시킨 순간 그들의 화려한 생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사고를 치고 친정과도 소원해진 상태였기에 돌아온 건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내가 책임져라는 냉담한 답변뿐이었다. 진우는 결국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며칠 전 편의점 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삐끗해서 퉁퉁 부어 있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중이었다.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알아볼게. 유라 너도 카페나 식당 일 알아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진우의 말에 유라는 대답 대신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 없는 그녀에게 식당 서빙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이틀 뒤 유라는 부천 중동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내며 그녀는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택시 운전석에서 보냈을 그 12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음을. 한편 나는 부천 시내를 돌며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길 위로 나섰다면 이제는 내 삶을 유지하고 즐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차를 멈추고 중앙공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생겼다. 태석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단골 주유소 직원이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집안 공기가 좀 맑아졌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방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다. 아들 부부가 있을 때는 감히 만지지도 못했던 안방의 가구들을 내 취향대로 다시 배치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밝은 색의 페인트를 직접 칠했다. 내 손으로 집을 가꾸는 행위는 마치 내 인생을 다시 색칠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천역 광장 근처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비에 젖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는 남자. 내 아들 진우였다. 그는 스마트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더 단가가 높은 콜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차를 멈추고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자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핸들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지금 그를 도와주는 것은 그를 다시 괴물로 만드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우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어디론가 바쁘게 뛰어갔다. 아마 콜을 잡은 모양이었다. 그의 뒷모습이 애처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다. 제 힘으로 빗속을 뚫고 돈을 벌러가는 아들의 모습은 4년 동안 집안에서 게임기만 붙잡고 있던 모습보다 훨씬 인간다웠다. 일주일 뒤 며느리 유라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울부짖지 않았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현관 앞에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놓아두고 갔다. 인터폰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그녀가 떠난 뒤 문을 열었다. 종이 가방 안에는 며느리가 카페에서 일하며 챙겨온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 2개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정산받은 1급으로 산 거예요. 그동안 아버님이 차려주신 밥 한 끼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우 씨랑 저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메모를 읽는 내내 시야가 흐릿해졌다. 샌드위치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나는 그 샌드위치를 식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족의 신뢰가 다시 싹트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독립은 단순히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홀로 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샌드위치 잘 먹었다. 힘들겠지만 그게 사람 사는 맛이다. 포기하지 마라. 간결한 답장이었지만 아들에게선 곧바로 회신이 왔다. 아버지, 저 어제 처음으로 대리운전해서 10만 원 벌었어요. 기름값 떼고 나니까 얼마 안 남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그런지 잠이 잘 오더라고요. 조만간 보증금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 갈게요. 그때 한 번만 들러주세요.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지만 예전의 그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고요였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보았다. 부천의 밤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다. 자식을 내치는 것은 부모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발로 땅을 딛게 된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진짜 역할을 수행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다시 택시 시동을 걸었다. 68세의 나이, 누군가는 은퇴를 말하고 누군가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나이지만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활기차다고 느낀다. 도로 위에서 만나는 손님들에게 나는 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사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죠. 제 아들이 진짜 남자가 되고 있거든요. 나는 경쾌하게 엑셀을 밟았다. 부천 소사동의 언덕길을 오르는 택시 엔진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도 위대한지 나는 아들 진우를 보며 깨닫는다. 고시원 생활 3달째에 접어들 무렵 진우는 나에게 짧은 주소 하나를 보내왔다. 부천 심곡동 대학가 근처의 낡은 빌라촌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좁은 방이겠지만 내 아들에게는 그것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땀으로 일궈낸 성체였다.
나는 그곳에 가기 전 부천 자유시장에 들러 도마와 칼 그리고 새 밥솥 하나를 샀다. 부모가 자식의 독립을 축하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물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으라는 무언의 응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며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문 앞에 도착하니 낡은 구두 한 켤레와 며느리 유라의 색이 바랜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진우가 뛰어나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밤낮 없이 대리운전과 택배 상하차를 병행한 탓에 눈가는 움푹 패고 손등은 여기저기 쓸린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4년 동안 내 집 안방에서 희어멀건하게 썩어가던 그때의 눈빛과는 천지 차이였다. 지금 그의 눈에는 생존의 도끼와 자립의 자부심이 묘하게 섞여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은 좁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며느리 유라는 부엌대기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방이 너무 좁죠? 제대로 모실 곳이 없어서 죄송해요. 유라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가식적인 애교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소 배운 예절과 진심 어린 송구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커피 가루 대신 생활의 때가 끼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내가 사온 밥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걸로 밥 꼭 챙겨 먹어라. 굶고 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유라가 직접 차린 김치찌개와 달걀말이를 먹었다. 맛은 서툴렀다. 김치는 너무 쉬었고 달걀말이는 여기저기 탔다. 하지만 나는 그 밥상이 내가 평생 받아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졌다. 아들은 밥을 2그릇이나 비우며 그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버지, 처음 대리운전 나갔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취객들한테 욕먹고 빗속에서 셔틀버스 놓쳐서 1시간을 걸어갈 때. 그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핸들을 잡으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돈 버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 줄 몰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라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씹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마셨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고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지. 너희가 여기서 흘린 땀방울이 나중에 너희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다. 나는 그날 밤 아들 부부에게 용돈 한 푼 주지 않고 집을 나섰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다시 돈을 꺼내는 순간 그들의 자립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알았다.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진우가 달려나왔다. 아버지, 이번 달 월세 밀리지 않고 제 힘으로 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축도 시작했어요. 나중에 진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그때는 거실 말고 안방 비워두고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고 뒤돌아섰다. 부천의 밤거리는 여느 때보다 밝았다. 가로등 불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앞길을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웠다. 이제 안방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니었다. 승리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그저 고단한 하루를 마친 한 노인이 편히 쉴 수 있는 신성한 안식처였다. 나는 천장을 보며 사별한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진짜 남자가 됐어. 당신도 거기서 보고 있지?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택시 시동을 걸었다. 부천 소사동에서 중동으로 다시 상동으로 이어지는 나의 영업구역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내가 지켜낸 평화의 영토였다. 손님들을 태울 때마다 나는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행복하니 남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염되는 듯 했다. 기사님, 오늘 유난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무슨 경사라도 있으세요? 네, 아주 큰 경사죠. 제 자식이 드디어 제 발로 서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68세의 나이,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가장의 권위와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얻었다. 그것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자식을 아프게 내치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처절한 투쟁 끝에 얻은 귀한 전리품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실의 유령이 아니다. 나는 내 집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지배자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스스로 언덕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부천의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고 나의 택시는 그 길을 따라 경쾌하게 나아갔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해가 뜰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 가족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으로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부천 심곡동의 원룸촌은 치열한 생존의 비린내가 가득한 곳이다. 그곳에서 아들 진우는 매일 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5시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다시 택배 분류 작업장으로 향하는 일상. 예전 같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고된 노동이었지만 이제 진우에게는 지켜야 할 자신의 방과 자신의 아내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택시를 몰며 부천의 골목골목을 누볐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쉬던 중 중동 신도시의 한 대형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라가 일한다는 곳이었다. 나는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살폈다. 며느리 유라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예전에 그 고운 손으로 쟁반을 나르고 손님들이 흘리고 간 커피 자국을 행주로 박박 닦아냈다. 진상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유라가 고개를 연신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하지만 나는 차 안에서 손을 뻗어 그녀를 도와주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유라야, 그 굽힌 허리가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다. 참아내라. 그날 저녁 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아버지, 저 드디어 작은 사업 시작하게 됐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배달 대행업체 대리점 하나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 조금 보태서요. 제가 직접 현장 뛰면서 관리해 보려고요. 이번엔 진짜예요, 아버지. 예전처럼 입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나는 수화기를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4년 전 내 안방에서 사업할 테니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와는 근본부터 달랐다. 책임감이 깃든 목소리, 떨림 속에 숨겨진 확신.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진우야.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번 돈으로 시작하는 거니 이번엔 다를 거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 귀한 줄 알면서 차근차근 해라. 진우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부천 시내의 배달 경쟁은 전쟁터 같았다. 아들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눈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렸다. 때로는 배달 사고로 보상금을 물어주기도 하고 라이더들이 갑자기 잠적해 밤을 꼬박 새우며 혼자 물량을 처리하기도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운전 중에 진우의 오토바이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차를 버리고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무릎을 털고 일어나 찌그러진 배달 박스를 다시 고정했다. 절뚝거리면서도 음식이 식을까봐 서둘러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처절한 감동이었다. 며칠 뒤 유라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카페 사장님한테 배운 비법으로 불고기 좀 해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번 돈으로 산아버님 내복이에요. 겨울 택시 운전하실 때 춥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이제 안방 식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다. 유라는 반찬을 꺼내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님, 저 처음에 여기서 나갈 때 아버님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어떻게 자식들을 길바닥에 내쫓나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진우 씨 자는 모습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그때 우리를 내쫓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평생 아버님 등 뒤에서 시들어가는 기생충이었을 거라고요. 진우 씨, 요즘 힘들어도 자기가 돈 벌어서 저 맛있는 거 사줄 때 정말 행복해해요. 저도 그렇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유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불고기 접시 위로 번졌다. 나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다. 고생 많았다, 유라야.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내쫓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니 고맙구나. 이제 이 집은 언제든 너희가 놀러 올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사는 곳은 너희의 힘으로 지켜라. 그게 진짜 너희 집이다. 겨울이 가고 부천 원미산의 진달래가 필 무렵 진우의 사업체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라이더 수도 늘어났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계약하는 식당들도 많아졌다. 진우는 이제 원룸을 벗어나 깨끗한 투룸 빌라로 이사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여전히 68세의 택시 기사 한태석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매일 아침 안방 창문을 열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를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거실에는 이제 내 발 뻗을 공간이 넘쳐나지만 나는 당당하게 안방 주인으로서의 삶을 즐긴다. 가끔 손님들이 묻는다. 기사님은 자식 농사 잘 지으셨나 봐요?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자식 농사는 심는 게 아니라 제때 솎아내고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하더군요. 그래야 서로가 햇볕을 제대로 받고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택시는 오늘도 부천의 도로 위를 경쾌하게 달린다. 저 멀리 아들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파란색 조끼를 입은 라이더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손을 흔든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함께 붙어 있다고 가족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무게를 견뎌내며 가끔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없어도 내 아들은 제 발로 세상을 버텨낼 것이고 내 며느리는 그 곁을 든든히 지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택시 운전대를 잡고 번 돈보다 더 값진 내 생애 최고의 유산이다. 부천의 노을이 아름답게 내려앉는다. 나는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집으로 향한다. 내 집, 내 방, 내 침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부천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어느 봄날, 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눅눅한 절망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4년 전 아들 부부의 배달 음식 박스가 산처럼 쌓여있던 그 부엌은 이제 내가 손수 내린 커피 향기로 가득하다. 68세의 나이,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며 저무는 해를 걱정할 때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택시를 몰고 부천 소사동 골목을 빠져나와 중동 대로변으로 접어들 때였다. 익숙한 상호가 적힌 오토바이 무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진우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의 라이더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등 뒤에 새겨진 로고는 이제 제법 부천 시내에서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려 그들에게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이 내 아들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임을 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짙은 녹색 잎이 매력적인 고무나무였다. 화분에는 며느리 유라의 글씨가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다. 아버님, 거실에 생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저 이번에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아버님이 저희에게 왜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더 잘 알 것 같아요. 조만간 진우 씨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나는 고무나무를 거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다. 텅 비어있던 거실이 순식간에 화사해졌다. 예전에는 이 거실이 내가 쫓겨나 잠을 자던 유배지였다면 이제는 내가 가꾸고 즐기는 정원이 되었다. 나는 나무 잎사귀를 하나하나 닦으며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았다. 여보, 유라가 승진했대. 진우도 이제 제법 사장 소리 듣고 다니고. 우리가 그때 그들을 내쫓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옆집에 사는 박 씨였다. 그는 나보다 2살 아래로 역시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처지였다. 박 씨는 술 기운이 약간 오른 채 내 집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한형,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자식들을 내보낼 생각을 했어? 난 도저히 안 돼. 30 넘은 아들놈이 직장도 안 구하고 매일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는데 밥해 먹이고 용돈 주는 내가 다보지 싶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나는 박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박 형, 자식을 사랑하는 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발을 주는 거야. 제 발로 땅을 딛게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지. 나도 처음엔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내 집 거실에서 난민처럼 잘 때보다 그놈들을 빗속으로 내쫓을 때가 더 아팠거든. 근데 봐, 내보내니까 살 길을 찾잖아. 부모가 지붕이 되어주면 자식은 절대 비를 맞지 않으려 해. 비를 맞아야 우산을 들든 집을 짓든 하는 법이야. 박 씨는 내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아들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천 상동에 작은 사무실을 냈으니 구경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들의 사무실로 향했다.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이었지만 입구에는 진우 물류라는 당당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서너 명의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진우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배달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진우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꽉 잡았다. 아들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손은 더 이상 게임기 컨트롤러를 잡던 유약한 손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손이었다. 진우야, 고생 많았다. 정말 장하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진우는 나를 구석진 소파로 안내하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 그동안 저희 때문에 쓰신 생활비랑 카드값.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일단 첫 수익금 일부예요. 그리고 이건 별개로 다음 달에 아버지 칠순이시잖아요. 크게 잔치는 못 해드려도 유라랑 같이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비행기표랑 호텔 다 예약해놨어요.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돈은 너희 사업 자금에 보태라. 나는 지금 택시 운전해서 버는 돈으로도 충분해. 여행은? 그래, 너희랑 같이 가면 좋겠구나. 아니요, 아버지. 이번엔 혼자 다녀오세요. 아버님 인생에서 오로지 한태석이라는 사람으로 즐기는 첫 여행이잖아요. 저희 눈치 보지 말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그게 저희 효도예요.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역시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짐을 쌌다. 예전 같으면 아들 며느리 챙기느라 내 짐은 뒷전이었을 텐데 이번엔 오로지 내가 입을 옷과 내가 읽을 책들로만 가방을 채웠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부천의 거리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다. 내가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가 나에게 수고했다. 한태석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택시를 운전하며 수천 명의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정작 나의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독립은 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 역시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다.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지난 4년의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길었던 희생의 시간들. 나는 해변에 앉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바다가 참 푸르다. 진우야, 너도 내 인생의 바다를 멋지게 항해하렴. 아버지는 여기서 아주 잘 쉬고 있다. 아들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를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역설적인 감사의 인사야말로 우리 부자 관계가 도달한 최고의 종착역이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고 진우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부천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 집 거실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이다. 안방의 침대는 더 깊은 잠을 선물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실의 난민도 자식의 노예도 아니다. 나는 나의 왕국의 왕이며 가장 자유로운 택시 기사다. 택시를 다시 운행하기 시작한 첫날, 나는 미터기를 켜며 혼잣말을 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자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부천 상동 사거리를 지나는 나의 택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햇살은 공평하게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핸들을 돌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부천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했다. 공항버스를 타고 상동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도시는 나에게 생존의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꽃 피우는 정원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구마 나무에 짙은 녹색 잎사귀가 나를 반겼다. 거실은 정갈했고 안방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침구의 향긋한 냄새가 났다. 나는 짐을 풀기도 전에 안방 침대에 대자로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느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되찾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고독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서 언제나 새로운 파동을 동반한다. 며칠 뒤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경쟁업체에서 저희 라이더들을 가로채 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단가를 말도 안 되게 낮춰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나는 거봐라, 내가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랬지라며 혀를 찾거나 아니면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도와주려 안달복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대신 싸워주는 것은 아들의 근육을 퇴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진우야, 택시를 몰다 보면 말이다. 가끔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르거나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무례한 운전자들을 만난단다. 그때 같이 흥분해서 핸들을 꺾으면 사고가 나는 거야. 넌 내가 가야 할 길만 보고 핸들을 꽉 잡아라.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버텨야 한다. 힘들면 잠시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렴. 하지만 절대 내가 대신 운전대를 잡아줄 순 없단다. 내 차가운 듯 단호한 조언에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시작한 싸움이니 제가 끝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나는 부천 시내를 택시로 누비며 아들의 업체 로고가 박힌 오토바이들을 유심히 살폈다. 라이더들의 표정은 비장했고 배달 박스는 여전히 부천의 골목골목을 부지런히 누비고 있었다. 나는 믿었다. 내 아들이 그 빗속의 고시원 생활을 견뎌낸 놈이라는 것을. 한 달 뒤 진우는 경쟁업체의 공세를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높여 대형 프랜차이즈 몇 곳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승전보를 전해왔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리점주가 아니라 부천 물류업계에 떠오르는 젊은 리더로 불리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 부부가 정식으로 나를 초대했다. 그들이 이사한 투룸 빌라는 깔끔하고 정갈했다. 며느리 유라는 이제 능숙한 솜씨로 갈비찜을 차려냈고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아버님, 이번에 저희가 작은 적금을 하나 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님 택시 이제 그만 운전하시고 좀 쉬셨으면 해서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유라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유라야. 나는 이 운전대가 좋다. 하루 12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소음과 진동이 내 건강 비결이야. 그리고 내 힘으로 벌어 쓰는 돈이라야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당당하지 않겠니? 진우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토바이 핸들을 잡느라 생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다. 아버지, 그때 저를 내쫓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주무시던 아버지 뒷모습이 제 평생의 죄책감이었는데 이제야 그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켜주신 그 거실이 이제는 제가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성지가 됐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갈등의 배달 음식 냄새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삶의 애환이 담긴 밥상머리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헤어질 때 나는 아들 부부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가족은 섬과 같다.
너무 가까우면 파도에 휩쓸려 서로를 무너뜨리고 너무 멀면 외로움에 고립된다.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각자의 바다를 잘 지켜내자.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부천 엄미산 너머로 떠오르는 달을 보았다. 내 나이 68. 이제야 비로소 나는 완생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식은 더 이상 내 등골을 빼먹는 괴물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는 난민이 아니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부천의 밤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했다. 내 집, 내 방, 내 인생. 4년 전 그 지옥 같았던 거실 생활은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자 훈장이 되었다. 태서가 참 잘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햇살은 어김없이 안방 창가로 찾아올 것이고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 시동을 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이 기적이고 축제인 날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 세 사람은 이제 각자의 궤도에서 아름답게 자전하며 서로의 중력으로 안전하게 공전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가장 아름다운 우주였다. 부천의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